자, 이번 시간에는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그 영역, 범위, 대상 등을 확대시킨 이론들을 세 사람을 통해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 아들러, 융 세 개의 이론으로 접근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서는 출제 비중 하나하나에서 또 세 문제의 영역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인문 또 인간 발달의 기초 그리고 프로이드 이론에서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5문제에서 5.5개 선까지 지금 다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3문제 더해서 8문제나 9문제까지 이렇게 출제 비중을 좀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릭슨, 아들러, 융 모두 프로이드와는 달리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심리성적, 사이코섹슈얼해서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이 이론은 두 번째는 것처럼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은 왜 그러냐면은 먼저 지금 이 두 번째부터 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통 에릭슨의 이론이라고 할 적에는 사회문화적 변이를 강조했다. 사회문화적 변이를 강조했다. 그래서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강조한다. 그리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책의 이론을 정리하다 보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있으면 개방체계 이론, 없으면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프로이드와는 달리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한다.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환경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환경변인과의 상호작용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목차로 봐서는 그래서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가운데 점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심리, 사회 이론이라고 하면서 여기 위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3번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중시한다. 즉 환경변인도 같이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이드에 달리.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는 원초화를 중심으로 해서 무의식세계 중심의 이론을 빈 데 비해서 여기는 원초화보다는 에고,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인 소위 에고를 강조했다고 해서 일명 자아심리학, 자아가 뭐라요? 에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아를 자율적 기능을 자율적 구조로 강조하면서 강조하였기 때문에 자아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리비도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게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성격의 발달이라고 설명한 데 비해서 여기는 성격의 발달을 이렇게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다시 여기는 더 좁으니까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리비도의 위치 변화로 설명한 데 비해서 이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어되는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성격 발달을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격 발달의 개념이 다른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단순히 성격 발달을 구순기부터 생식기까지 단계 이행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고 여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격 발달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양극 이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 단계의 발달은 반드시란 단어까지 포함될 정도로 이 모든 단계의 발달은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다음 단계로 이행됐다 하는 점성의 원리를 주장을 했어요. 이 점성의 원리를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인간 발달의 원리에서 누적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누적성의 원리. 그래서 성격 발달에 대하여 성격 발달의 개념을 심리, 사회적 위기 극복 과정으로 정의했다. 양극 이론으로 접근했다. 점성의 원리를 주장했다. 이 세 가지를 성격 발달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다음 번호로 내려가 보시면
결정적 시기에 대해서도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성격 발달의 단계를 청소년기까지 5개 단계로 나누면서 유치원 단계 정도가 되는 남근기를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거시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의 성격 발달 단계를 일생에 걸친 8단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이론을 설명해 일생에 걸친 8단계를 가지고 오면서 결정적 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주겠다. 이 각각의 발달 단계, 이 말을 좀 더 한다면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를 했어요. 프로이드는 어떻게 주장을 했어요? 청소년기까지 5개의 단계만 설명했거든요. 그러나 에릭슨은 일생에 걸친 8단계를 제시했다. 어떻게?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대비시키면서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하여 발달한다는 단계 이행을 소위 누적성의 원리, 점성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시적으로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있음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한 것처럼 여기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프로이드 이론과 비교를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청년기까지 그런 사실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또는 청소년기까지 5개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는 일생에 걸친 8단계로 주장에 대한 것을 같이 판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우리가 보면은 양극 이론으로 신뢰감대, 불신감부터 여러분들 쭉 보셔야 되는데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신뢰감대, 불신감. 여기는 기본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그다음에 주도성을 일부 책에서는 솔선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전 교재에서 그냥 주도성에 썼습니다. 주도성 대 죄책감 또는 죄의식. 그다음에 근면성 대 페이지 넘기면서 먼저 보십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 그다음에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또는 역할 혼미. 그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그다음에 생산성 대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는 거지요. 침체감. 그다음에 자아통정대 또는 자아통합대. 자아통정 또는 자아통합대 절망감. 이렇게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로 대비하면서 전개했던 거였어요. 이걸 굳이 판서까지 하면서 굳이 못 가는 것은 이 자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은 내가 만든, 제가 이게 만든 것이 되겠지만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암기, 긍정적 측면의 머리말만 가지고 무의미 절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단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론 읽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각각의 단계의 특징은 달리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5단계, 이 단계에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이렇게 쭉 5단계는 소위 구순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의 순서로 가로 연결해 놓으시고 각각의 단계를 2단계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특징, 특히 에릭슨을 굳이 이렇게 판서까지 해서 정리해 보는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생애 기초를 넣을 적에 각각의 단계마다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반드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발단계를 프로이드의
구승기부터 생식기까지 5단계와 연결시키되 여기 나오는 3단계는 모두 어른이 된 성인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인기. 이 성인기를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었다. 한자로 보면은 사람이 된 시기, 성인 초기, 청년기, 성인 중기, 중년기, 성인 후기, 노년기라고 하되 사람이 된 시기라고 그 이전을 우리가 아동기, 아동기의 후반부를 청소년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넘기면서 각각의 특징 보시되 도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도표 보시되 자, 여러분 도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런 도표가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중에 별도로 읽어보실 것은 여기 앞에 있는 프로이드의 단계, 프로이드의 단계와 연결시킨 5단계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함양되어야 할 덕목 또 함양되어서는 안 되는 덕목도 있으면 특히 함양되어야 될 덕목 그래서 여기 덕목에 대해서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능력을 발휘하라. 성실과 사랑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지혜를 베풀어라. 이런 문장을 가지고 각각의 8단계를 덕목과도 비교해서 여기도 0.5개 수준의 출제 비중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에릭슨의 이론은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가?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인가? 라고 설명할 적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전생의 발달 변화를 가지고 전생에 걸친 것을 이론을 주장한 것은 이것은 에릭슨 또 전생에 걸쳐서 에릭슨 또 융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청소년기까지만 이렇게 발달 단계를 설명하거든요. 피아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프로이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에릭슨은 전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를 하고 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생에 걸쳐서 아동기까지 또는 청소년기까지 한 묶음하고 그다음에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까지 해서 전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제시하거든요. 강조를 했다. 또 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설명을 했다. 또 그러면 자아 발달과 기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점성의 원리를 주장했다. 자, 이런 것 등을 하고 자, 별표할 것이 바로 여기 있죠.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어디로 봤어요? 유치원 단계 정도가 되는 보통 우리가 학령전기라고 설명합니다만 남근기를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봐서 가장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니까. 그러나 에릭슨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기를 강조했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확립의 중요성을 특히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했다는 것이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의 과정 열의 보시고 또 비판점에서 출제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자기는 이렇게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8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걸 어느 누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위대한 학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어느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과학화는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에릭슨의 문제는 이 자체로서는 한 문제가 되겠지만 생애 기초로 넘어가게 되면 약 2문제, 3문제의 비중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는 보통 주관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아들러. 보통 옛날이나 지금이나 학자들 치고 인간의 성장 발달이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정한다. 유전의 영향도 인정하고 환경의 영향도 인정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장 발달 또 성격적 직렬 때 인간의 성격 발달에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다. 라는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 힘이라고 하는 이런 영향을 같이 여기에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각자의 인생 목표를 직시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보통 주관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관적 심리학의 아버지. 또 그런가 하면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특히 4번 여러분이 전체를 중요시합니다. 4번 전체를 중요시하는데 인간은 인간이라면 이 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유적 관심을 형성하게 되고 이 사유적 관심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면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 아들러는 성격이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격이란 용어 대신에 생활 양식. 인간은 어느 누구나 신상의 어느 영역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더라도 어때라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뭔가 자기 자신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방향이든 간에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유적 관심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이 사유적 관심의 방향과 그에 대한 노력의 강도에 의해서 성격이 형성되는데 그 성격을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 애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문장들이고 각각 또 그러면서 인간을 주관적 존재로 봤다. 바로 위에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객관적, 누구나 그러하듯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그런 현실이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 주관적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인간관 나와 있죠. 인간관. 프로이드와는 달리 아들러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봅니다. 프로이드는 본능적 측면의 인간, 정신적 측면의 인간, 성격적 측면의 인간 이렇게 나눠봤지만 애들러는 총체적 존재로서 인간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아일치된 이런 표현도 아주 잘 알아듣으면 인간은 통일되고 자아일치된 성격 구조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한다. 주관적 심리학 똑같은 말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쭉 나와 있죠. 창조적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조적 힘의 중요성을 또 다른 방향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다른 것도 있죠. 또 사회적 관계로 설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프로이드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프로이드과 보면은 이 프로이드는 원초적인 본능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의 모든 것은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결정론, 과학결정 이런 입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들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이드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성격이나 인간의 행동이 원초적 본능의 힘에 결정된다고 보는 데 비해서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이 어떻게 발달한다? 사유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던 거였어요. 그래서 성격 형성인 것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유적 요인의 영향도 가족의 요인의 영향도 같이 강조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로이드가 생물학적 본능에 초점을 둔 데 비해서 아들러는 그보다는 사유적 측면에 초점을 뒀다. 프로이드는 무의식 측면에 초점을 둔 데 비해서 이 프로이드는 의식적 측면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같이 사유적 측면을 의식 측면을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차이점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부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 바로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은 사유적 관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사유적 관심의 방향은 결국에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양식 4가지로 가시화되게 된다. 라고 한 것이 아들러가 되겠어요. 자, 핵심 용어가 열등감이죠. 핵심 용어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열등감은 그러죠? 모든 사람. 이 앞에서 우리가 4번에서 본 것처럼 모든 열등감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기유발의 근거가 되며 모든 인간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바로 이런 극복하자는 시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또 그런가 하면은 밑에 있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우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업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 한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힘으로 각자의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누구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높이로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들러는 개인적 또 주관적 심리학의 선구자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우월이란 단어의 개념을 보면서 그것은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도 3번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유적 관심.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성적 분동보다는 사유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의식적 측면보다는 의식적 측면, 생물학적 본능보다는 사유적 측면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들러인 것처럼 아들러는 인간은 사유적 충동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성적 충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프로이드가 그것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는 더 높은 강도로 사유적 충동의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유적 관심이라는 건 결국에 이타주의, 공익지향의 이런 사고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적 관심이란 사유에 공헌하는 성향인데 여기 보시면 사유적 관심이란 밑에다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유에 공헌하는 성향으로서 개인적 우월의 목표가 사유적 목표로 이동하는 것으로 타인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 이타주의죠. 공익지향이라는 것입니다. 공익지향이야.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 우월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사유적 관심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적 관심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여기 보면은 자 중요한 것이 5번에 있습니다. 사유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여기다 다시 선천적이지만 의식적 개발도 가능하다. 적절한 지도와 훈련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들러가 되겠어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로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그것도 개인 중심의 자기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하겠지만 그런 자기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을 포기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도 아니면 교육되기도 훈련되기도 한다. 바로 그는 선천적이지만 의식적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봤다는 것이 바로 이 사유적 관심의 아들러의 관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생활양식 중요하죠. 생활양식을 미룬다. 이건 다른 성격의 다른 표현을 생활양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생활양식에는 특히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생활양식이란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스스로 설계한 독특한 좌표를 생활양식, 어떤 인생의 여기 나왔죠. 인생 목표의 관점으로 또는 자아 개념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생활양식인데 보통 우리가 프로이드 계열로 설명한다면 성격의 표현을 아들러는 생활양식이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생활양식은 열등감과 이를 보상하려는 노력에 의해 형성되며 4, 5세경의 그 형의 틀이 형성된다. 아까 프로이드도 성격의 형격 형성의 기초가 완성되는 것은 4, 5세 또는 5, 6세라고 할 수 있는 남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완성된 성격의 기초는 그 이후에 일생을 두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성격이란 용어 대신에 아들러도 생활양식이란 말을 쓰면서 언제 그 기초가 완성된다? 4, 5세경에 형성되고 그 후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은 바로 프로이드와 유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표현을 성격이라고 했느냐 생활양식이라고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생활양식의 유형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조적자, 아까 인간의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임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하였다. 바로 이 창조적인 힘을 현실화시킨 것을 창조적 자아, 창조적 자기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생활양식을 개인의 창조적 행위라고 봤다. 그래서 1번 정도에 여러분들이 같이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창조적.
다음에 출생순이 중요하죠. 가족 출생순이 강조합니다. 요즘에 저출산, 소산, 소사여서 저출산의 흐름은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아예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중국에서는 뭐야? 소위 자녀 없는 가족의 뭐 행복순위 뭐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런 정책도 시진핑이가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런 거 영향들이 자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옛날에 현저히 꼭 애를 낳아야 되나? 라는 이런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자녀 수가 적어도 분명히 첫째와 둘째는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 출생 순위에 따른 성격 형성 이런 것 등이 또한 아들러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다음에 별표하실 것이 가상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가상적 목표. 가상적 목표라고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면 가상적 목표.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으로 보면 허구적 최종 목적은 어떤 인생 목표 아니겠습니까? 인생 목표. 사회적 관심이 현실화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의 꿈이라고 할 때 그 미래의 꿈이 현실화 됐습니까? 뜬구름 잡기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가상 또는 허구적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1번 아들러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현실에도 결코 검증되거나 확인될 수 없는 가상적 목표라고 했다. 각 개인의 우월성 추구는 그들이 채택하는 가상의 목표에 의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모양새로만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가상적 목표. 부정적으로 올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꿈을 뜬금없는 헛소리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 부정적으로 보면 허구 같고 뜬구름 잡기고 가상적인 것 같지만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개인의 우월성 추구는 그들이 채택하는 가상의 목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관점을 주장한 것이 바로 아들러가 되겠어요. 다음에 생활 양식을 설명했죠. 생활 양식. 성격 대신 생활 양식에서 사회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활동 강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격의 유형을 생활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4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앞에 보시되 이 분류 기준. 성격인 사회적 관심과 각각의 관심에 대한 활동 수준이라는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사회적 유용형으로 제시를 했어요. 지배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은 지배형은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으면서 활동 수준은 높아. 맞아면 이타주의이고 공익지향의 꿈은 없으면서 지욕심만 높아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공격형 또는 지배형이라고 합니다. 이 지배형을 공격형이라고 합니다. 획득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획득은 사회적 관심은 거의 없고 활동 소전은 중간 정도인 이런 유형으로 어떤 기생형이죠. 기생형.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이런 방식으로 기생형을 획득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회피형. 회피형은 사회적 관심도 없고 활동도 적은 이런 유형을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성격의 유형을 회피형이라고 합니다. 회피형. 그런가 하면은 가장 유효한 것은 사회지향적인 공익지향적인 꿈도 그래서 활동 수준도 높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이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사유형, 사유적으로 유용한 유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양식이란 말을 성격 대신에 사용하는 아들러고 이런 생활양식의 기초는 4, 5세경에 기초가 완성되어서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들러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아들러는 도대체 어떤 기여를 했을까 이런 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좋지만 여기 보면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1번 있죠. 개유에서 말한 것처럼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창조적 힘에 의한 영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아들러가 되겠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1번에다가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융을 보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 이렇게 설명하는데 융도 역시 프로이드와는 달리
무의식 세계를 강조를 하는데 프로이드는 정신구조를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융은 정신세계 또는 이제 인격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나눈다. 전의식은 언급이다. 이 무의식을 개인적 퍼스널 non consciousness와 집단적 무의식으로 이렇게 둘로 나눴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죠. 전의식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표시는 여기 쭉 앞에 보시되 뭐 1번 배경으로 하되 2번에서 거기 2번과 3번을 묶어가지고 중요표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은 인격을 또는 정신세계를 인격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정신세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으로 나눴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머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융의 인간관이나 융은 분석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시면 아직은 출제되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만은 융은 인간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 거의 변하지 않는 항구적 심리적 욕구를 요 표현. 일생을 통해 거의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심리적 욕구. 이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성격의 개념을 설명할 적에 성격은 일생에 걸쳐 거의 변하지 않는 여기 항구적이라고 되어 있죠. 일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 개개인의 특징을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성격은 문득 나타나는 어떤 행동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거의 변함이 없는. 아까 우리가 말할 때 프로이드는 성격의 기초가 언제 만들어진다? 5, 6세. 에리 아들러는 4, 5세. 즉 유치원 정도에서 성격의 기초는 만들어지고 양자 모두 뭐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 때문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융도 그와 같은 마찬가지로 일생에 걸쳐서 거의 변함이 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일생에 걸쳐 일관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개개인의 속성을 특성을 성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융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설명했지만 또 하나 3번에 보시면 좀 올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간을 역사적인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역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미래지향적. 우리가 보면 프로이드 계열은 과거 결정론이잖아요. 과거에 묻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봤는데 미래지향성까지도 주장했다는 것이 융의 입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에 의해서도 일부 결정되지만 미래의 꿈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한다라고 봤던 것이 융. 그래서 다뤄지지 않은 문제여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양양설을 주장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 발달 5단계를 리비도의 위치 변화를 가지고 구승기부터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리비도의 표출 방향을 가지고 성격 유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성격 유형을 외향성과 내향성. 리비도가 어느 쪽으로 분출되느냐. 자기 자신 밖으로 분출되면 외향적이라고 하고 자기 내면 세계로 끌어당기면 내향적이라고 내성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양설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자아의 정신기능으로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렇게 딱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여기 길러본다면 융의 이론을 기초로 융은 인간의 성격 유형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만든다? MBTI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리비도의 분출 방향을 가지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정보의 수집 방법을 가지고 소위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수집한 정보의 처리 방법을 가지고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감정형이냐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태도가 얼마나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8개의 기준을 가지고 MBTI를 만드는 기초 이론을 제시한 것이 융이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향성, 내향성,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그리고 삶의 방식을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두 가지를 더 붙여서 MBTI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죠. 8번. 프로이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근기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기초가 형성되는 남근기라고 설정하지 않습니까?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융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년기를 전환점으로 중년기를 강조했던 거죠. 진정한 의미의 성격 발달은 인생의 후반기에 이루어진다. 인생 후반기가 언제예요? 바로 중년기. 중년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설정했던 것이 융이 되겠어요. 다른 것도 설명이 되겠지만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융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용어 정리가 나오는데 먼저 리비도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성적 활력소, 섹슈얼 에너지라고 해서 성적 활력 좁은 의미로 설명. 물론 나중에 바꿉니다만 했습니다만 융은 모든 인간의 행동에 힘을 실어줄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고 봤어요. 모든 형태의 인간, 모든 형태의 활동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생명력, 아주 넓은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을 했지요. 또 그러면 자아와 자기를 설명할 때에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성과 분별을 이끌어가는 자아는 의식과 분별의 세계, 현실 속에 의식과 분별의 세계를 설명한 데 비해서 자아와는 달리 자기가 있습니다. 자아는 달리 융은 자기. 다른 학자들은 자아와 자기를 자꾸 구분하기 때문에 자아심리학, 자기심리학 이렇게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융의 입장에 보면 다릅니다. 여기는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타고난 핵심 원형으로 모든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한 통합된 진정한 나. 어찌 보면 프로이드식으로 나온 이드와 같은 거예요. 태초의 나를 자기. 그래서 자아란 표현과 자아는 현실 속의 나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태초의 나를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르소나 중요 표시하시고 페르소나는 퍼슨에다가 A를 붙인 거잖아요. 영어로 본다면 가면이죠. 가면. 밖으로 보여주는 나. 그래서 개인이 외부 세계에 내보이는 이미지.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자기와는 분리된 밖으로 보여주는 나,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나를 이렇게 페르소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적 자아, 개인이 외부로 나타내는 측면, 사유적 외모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 페르소나가 되겠어요. 어떤 융은 용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 좋고 집단 무의식 2번에 중요 표시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집단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는데 집단 무의식. 어떤 무의식이가 의식되는 일은 없겠지요. 집단 무의식은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종족적으로 유전된 이런 원형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나 서양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애미를 부정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물론 뻐꾸기, 둥지 위에 날아간 새 이런 것처럼 그야말로 탕난, 다른 동아리에 자기 알을 낳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이 하물며 우리가 참 천하기 그지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애미에 대한 것은 오리도 애미를 따라다니고 애미는 자식을 사랑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러는데 특히 인간 세상은 특히 유별나게 베트남인과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에 대해서 유별나대요. 그런 것은 누가 가르쳐서 배웠겠습니까? 그냥 혈연적으로 유전자 DNA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것이 집단 무의식이에요. 경로효천은 있지만 유별나게 강하고 유별나게 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집단 무의식. 그래서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아니면 종족적으로 이렇게 유전되는 정신세계의 청사진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여긴 정신세계,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정신세계의 청사진. 또 그런 거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원형이 있죠, 원형.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페르소나나
자, 아니마, 아니무스 같이 나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표상 불가능한 무의식적이고 선험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원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형이라고 부르는.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겁니다. 개인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은 콤플렉스가 있고 여기는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니마와 아니마스 별표하시고. 자, 여기를 주장할 때 여기에 나오는 것이 양성설입니다. 아까 융은 양향설로 성격의 유형도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1 아니면 2로 시작이 될 거예요. 남자는 1로 표시하고 있고 여자는 2로 표시하고 있고 굳이 여러분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본래부터 남자로 태어났고 본래부터 여자로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났다는 죄로 남자같이 행동하고 남자처럼 생각해야 되고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여자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다른 성은 그냥 없다. 그냥 남성으로 여성으로 그런 성격이 남아있다. 그런데 융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두 개의 성을 다 가지고 있다. 밖으로 보여주는 고정된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남성 여성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또 다른 성이 잠재되어 있다.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들은 언제 등장한다? 여기 나와 있지요. 아니마, 아니무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들은 양성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측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마, 아니무스를 모두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언제 나타나냐라고 할 적에 이러한 성격이 40대 전후가 되면 역전된다. 이 말은 뭐야? 중년기가 되면 남성으로 살아왔던 사람도 그동안 과묵했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와서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냉장고를 닫기 시작하고 좋게 표현하면 섬세해지고 나쁘게 표현하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좋게 표현하면 현모양처로 살던 사람이 나쁘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집안에 신경 안 쓰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이게 표현하는 것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언제 아니마나 아니무가 나타나는 원형이 등장한다? 맞다면 드러난다? 중년기가 되면, 이건 40세 전후라고 표현했지만 중년기가 되면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이 역전되는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그림자. 그림자는 여기는 개인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그림자. 그렇지요? 자아나 자기상과 반대되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음영이 자기 밖으로 보여지는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의 영역인데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술 처먹고 나면 미쳐 말듯이 그 점잖던 사람도 비속어를 쓰기 시작하고 별 미친 짓을 다 하고 옛날 제주지검장처럼 무슨 한 길바닥에서 그야말로 현직에 있으면서 소위 음란행위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되는 어두운 측면, 감춰져 있던 어두운 측면을 그림자, 섀도우, 음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술 먹어도 술을 마시는 정도여야지 처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음영은 긍정적 자기상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됩니다. 또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때 참지 못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사람들이 극한에 처하면 뭘 못해 그러지만은 뭘 못해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그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면 음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콤플렉스도 역시 개인 무의식 안에 있는 거지요. 개인 무의식. 정신적 유상에 숨은 순간들이 모여있는 억압된 기억을 콤플렉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억압된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적 색채를 띤 표상을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음영이나 콤플렉스는 집단 무의식에 잠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인 무의식 속에. 그래서 이 콤플렉스와 같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꼭 콤플렉스라고 해도 부정적이거든 않는다. 4번도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앞에도 이미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단계를 주장한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발달, 성격적 측면이든 인지적 측면이든 간에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성격 발달 측면에서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단계를 설명한 사람은 에릭슨과 융이라고 했습니다.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신생자 8단계를 설명한 데 비해서 융은 크게 청소년기까지를 보통 이렇게 청소년기를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라 하고 여기는 청소년기 정의했지만 그 다음에 성인기만 가지고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여기를 그냥 이렇게 청년기라고 이렇게 붙여서 성인기 이전은 한 단계 그리고 성인기를 3단계로 나누어서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4단계로 나누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 여기 35, 40세를 전후에 나이를 안길 것도 없고 성격이 내향적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할 적에 어찌 보면 인생의 본질이다. 인생의 본류다라고 가장 일생에도 중요한 것은 인생 후반기라고 주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융에 대한 다양한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연관성이 나와 있는 다른 건 자취하시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3번 심리사회론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3번 정도를 배경 지식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성 나와 있죠. 그래서 특히 2번이군요. 융의 이론 중에 특히 내적 경험의 중요성, 인간 본성의 양면성, 양성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상징주의, 또 중년기 발달에 대한 관심 이런 것 등이 특히 여기 양성설, 중년기, 또 양향설, 내향성, 요양성, 또 정신 영역의 기능으로서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그리고 분출 방향으로 내향성, 요양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MBTI라고 하는 심리검사 이런 용어들을 융에서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프로이드 정신역동이론의 첫 번째 영역으로 프로이드 한 영역 봤고 그리고 신프로이드 학파라고 해서 분리시켜서 에릭슨, 애들러, 융 그래서 총 5문제 그 자체에서 원칙도 한 문제지만 거기에 방어기제도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중간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5문제 정도를 프로이드만 가지고 우리가 다뤄봤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지 행동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